트럼프가 예전에 한국을 현금 지급기라고 표현한 적이 있죠. 내가 아버지 건물에 월세 받으러 다닐 때보다 한국에서 돈 받는 게 더 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현금 지급기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자꾸 꺼내는 거예요. 주한미군 빼버린다, 너희들 말 안 되면. 우리가 너희들 지켜주는데 왜 돈 안 내?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결정이 많습니다. 심리학자 관점에서 트럼프라는 인물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트럼프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심리는 과도한 명예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탐욕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탐욕도 있는데 돈도 밝히지만 그 이상의 명예를 쫓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도전한 것, 그리고 소위 평화 대통령을 자처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욕심냈던 것, 이런 것이 다 그 명예욕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독한 승부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승부욕이 강한 거로 유명했다라는 평이 있어요. 그래서 승부욕이 엄청 강해서 지는 거 싫어하고 저도 앉았다고 우기고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감이 좀 과도하죠. 나름대로 자기는 자수성가로 여기까지 왔다, 내 힘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은 가문 좋고 백 좋고 뭐 연줄 따라서 출세했지만 나는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부자가 됐고, 이면의 과정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트럼프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유명해졌고 TV쇼 나와서 내 힘으로 정치권 들어와서 대통령까지 됐다, 뭐 이런 과도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엘리트주의 같은 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가려서 차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유년 시절과 가족 관계가 지금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의 트럼프를 만들었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트럼프에 대한 심리 분석도 진행한 유튜브가 있는데 제 채널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 어릴 때 일단 아버지 관계, 그 다음에 형과의 관계, 트럼프한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사실 트럼프는 가문의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자가. 형이 후계자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장남인 그 형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후계자 수업을 시키려고 했는데, 트럼프 형은 트럼프 가문에서 좀 별난 사람이었어요. 트럼프 가문 사람들이 약간 독일 병정 같은 로봇 같은 사람들인데, 뭐 가문 자체가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형은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 그 다음에 따뜻하고 공감적이고 그런 소양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 가문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가업을 이어라, 근데 형은 싫다, 난 내 길을 가겠다. 그래서 뭐 파일럿도 하고 그랬어요. 그 형이 결국 그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어 하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타가 되죠, 그 형 대신에.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두 가지 그런 심리를 갖게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나는 대타다,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형은 적자였지만 나는 적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잘하려면 뭐 엄청난 성취를 해야 되고 명예 같은 걸 얻어야지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형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함으로써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생각에서 나는 그런 길을 갈 수 없다, 가지 않겠다 하는 결심을 다지고, 그러려면 그야말로 엄청난 명예 같은 걸 거머쥐어서 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심리를 가지게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아버지는 트럼프가 후계자가 된 다음에도 지지나 사랑을 많이 주는 아버지는 전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사업가로 성공해서 트럼프 타워를 올렸을 때, 트럼프 건물을 올렸을 때 그 외벽을 반짝반짝거리는 노래 치장을 했던데, 아버지가 보고 나서 저거 누가 본다고 저기 얘를 저런 거로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반에서 1등 했어요 그러면 전교 몇 등이냐 물어보는 아버지. 그래서 3등인데요 그러면 그거밖에 못했어? 뭐 이런 식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트럼프는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면 엄청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애증의 감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형을 죽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다, 날 인정 안 해준다, 이런 데서 아버지보다는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그냥 장사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사업가 기업가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명성을 얻어서 아버지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데서 트럼프의 과도한 명예욕 같은 게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승부욕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승패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패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패자는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형이 패자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지면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죽을 수 있다. 뭐 이런 두려움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승부욕이 너무 강하고, 또 승부에서 지면 명예도 잃게 되고,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곧 승부에서 이긴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과도한 명예욕과 승부욕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의 기본 심리는 어린 시절을 거치면서 아버지 그리고 형과의 관계에서 상당 정도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성공했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연속된 성공 경험이 오히려 지금 와서 독이 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쉽게 하면 승승장구했어요.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뭐 그래도 아주 순탄하게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업가로서 거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TV쇼 나가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 정계 진출도 했고, 그야말로 완전 아웃사이더이고 비주류인데 불구하고 정계에 들어가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그야말로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잘났어. 누가 나를 능가하겠어.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감 같은 걸 엄청 믿고 뭐 즉흥적인 판단 같은 것도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문제점은 뭐냐면 대통령 당선까지는 그런 게 통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근데 사실상 국제무대에 나가서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를 한다든가 또는 뭐 전쟁, 외교의 마지막 그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쟁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경험이 없어요. 군사학교 경험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도 뭐 나쁜 짓 하느라고 제대로 훈련 같은 건 했을 것 같지 않고 실전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군대, 외교 이쪽은 사실 초짜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자기가 초짜라는 걸 인정하고 충실히 조언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잘났다는 맛에 뭐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막 결정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군사 문제, 전쟁 문제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외교도 뭐 자기 식대로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등장한 이래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그 뭐랄까요 이제 이미지가 아주 크게 나빠졌죠.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제 미국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고 보는데 이게 바로 트럼프가 가졌던 과도한 자신감이 독이 된 저는 대표적인 경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베네수엘라 작전 그다음에 이란 전쟁 이런 것도 트럼프가 군사 분야에 완전 문외한이면서 결정을 막 하는 주변 사람들 얘기만 듣고 이런 데서 초래된 실수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잠깐! 역대급 부동산 규제 속 매집 마련 막막하시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망고쌤의 명확한 대처법 무료 강의와 특급 전자책 3종 세트를 지금 무료로 드립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트럼프는 대선 때 전쟁을 끝내는 대통령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최근엔 오히려 군사적 충돌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순된 행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뭐 자기가 자칭 평화 대통령을 표방하고 그다음에 또 들리는 얘기로는 트럼프가 진짜로 꿈꿨던 거는 전쟁을 종식시킨 대통령, 지구촌에서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예욕이겠죠. 근데 그런 트럼프가 왜 이번에 이런 전쟁을 했을까 하는 건데요. 사실 트럼프는 집권 이후에 여러 가지 전쟁을 실제로 끝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시키려고 끝내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트럼프가 전쟁을 반대했던 것은 평화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장사꾼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장기전, 소모전 같은 걸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전이나 소모전을 할 수 있는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없다. 미국이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장기전, 전면전, 소모전 뭐 이런 거에는 반대합니다. 원래부터. 근데 과연 단기적으로 군사작전을 해서 엄청난 이익을 거머쥘 수 있다면 그걸 반대할 사람이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평화주의자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가 반대했던 전쟁들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들이거나 아니면은 미국이 국력을 쏟아서 손해를 볼 것 같은
전쟁들은 다 반대합니다. 하지만 짧게 그야말로 주식식으로 치면 단타를 때려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작전을 쓰긴 했는데 마두로 납치 작전 성공했죠. 그래서 그 재미가 나는 거죠. 야, 이렇게 간단하게 비디오 게임 하듯이 마로라고 해서 군대 투입된 거 지켜보다 보니까 엄청난 소기가 들어오네. 그러면 이란도 그거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이제 호정광들이 트럼프를 꼬드겼다 그럽니다. 가능하다. 참수해서 윗대가리를 싹 이제 지도부를 날려버리면 이란 붕괴될 거고 이란의 무진장한 석유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구미가 당기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지금과 같이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화할 것 같았으면 아마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그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짧게 한번 공습 때리면 이란의 석유를 다 먹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큰 규모의 전쟁 같은 거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짧게 쳐서 이익을 보는 전쟁까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거죠. 최근 트럼프가 한국을 콕 집어서 강하게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중에서 유독 한국을 향해 화살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사실 그건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잘못된 인식 또는 미국 그 지배층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트럼프가 예전에 한국을 현금 지급기라고 표현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건물에 월세 받으러 다닐 때보다 한국에서 돈 받는 게 더 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현금 지급기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지배층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가장 만만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간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한국군의 지휘권, 전자권이라고 그러죠.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국 군대를 쥐고 있어요. 엄청난 대군이죠, 한국군이. 군사력도 강하고. 근데 그거를 자기대가 지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은 뭐 세계가 공인하듯이 아주 막강합니다. 한국은 사실상 미국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미국의 한국에 짜놓은 지배망은 아주 촘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또 한국에는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많죠. 미국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 다 빼줄 수 있는 이 매국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은 그야말로 쉽게 흔들어서 쥐어짜낼 수 있는 국가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나토만 해도 좀 개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그러기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어차피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될 텐데 그 후폭풍을 어떻게든 감당하려면 다시 동맹으로부터 돈을 뜯어야 됩니다. 근데 뜯으려고 딱 보니까 제일 만만한 데가 한국인 거죠. 그래서 한국을 저격하면서 준비를 하는 중이다. 빌드업을 하는 중이다. 나중에 돈 뜯으려고. 그래서 주한미군 문제도 자꾸 꺼내는 거예요. 4만 5천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은 2만 얼마인데 주한미군 빼버린다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너희들 지켜주는데 왜 돈 안 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전후와 관련된 한국 저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도 좀 이런 어떤 미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아주 강경한 한번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미국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여러 갈등 지역 중에서 이 시점에 이란을 택한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그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었죠. 유럽, 서아시아, 그다음에 동아시아입니다. 근데 이미 유럽에선 전쟁이 터졌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에서도 대만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었죠. 이 와중에 이제 서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한 건데요. 그 이유는 첫째는 바로 자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콕 집어서 침략한 것도 왜 쿠바를 먼저 치지 않고 베네수엘라를 먼저 썼을까?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갈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무진장한 석유 자원을 탐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중론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뭐 일타쌍피라 그럴까요? 이란의 석유를 미국이 장악하고 통제하게 되면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하는 데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산 석유의 95% 정도를 중국이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은 에너지 자급도가 꽤 높아서 그것만으로 큰 타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베네수엘라산 석유도 샀고 이란산 석유도 샀는데 이 두 개를 다 지금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베네수엘라는 일단 잠궈놨으니까 이란까지 잡아버리면 중국 견제 내지는 압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도 이번 전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란 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중동에서 대이스라엘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가자지구 다 몰아내고 또 다른 나라도 점령하고 이래서 거대한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막 표출해 왔죠.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야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이란입니다. 뭐 사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그다음에 예멘의 소위 이제 후티 반군이라고 불리는 이런 게 다 이란의 지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친이란 조직들입니다. 군사단체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을 끝내지 않으면 우리가 중동을 먹고 대제국을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은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12일 전쟁 작년에 그런 걸 겪으면서 이란이 상당한 미사일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더 무장을 강화해서 준비를 다 끝내기 전에 공격하지 않으면 이란을 공격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위기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미국을 굉장히 많이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뭐 사탕도 줘가면서 트럼프를 끌어들였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왜 베네수엘라 다음에 이란으로 갔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하면서 이란 전쟁이 발발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이 이길 방법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여전히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사실 트럼프로서는 지금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24시간 내외 SNS, 소셜미디어에다 올린 글이 뭐 시간당 한 2개씩 올린다 그런가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얘 지금 이상하다, 얘가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만큼 지금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심리 상태가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상 전쟁을 시작해서 처음에 듣기로는 그냥 한번 공습 때리면 지도부 날려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장기전으로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수를 다 써봐도 이란의 항복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가 졌다, 이 전쟁. 그러니까 깨끗하게 인정하고 철수하겠다 그러면 그 길로 트럼프는 끝납니다. 일단 이번에 이란 전쟁은 국제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국내법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국회 동의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전쟁을 먼저 개시하고 4월 말에 이제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면 국내법 논란은 잠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원래 전쟁은 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 게 전통적인 관례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또 그걸 인정하는 순간 거의 자기의 정치 생명은 끝납니다. 그리고 중간선거 참패는 기본이고 탄핵도 당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패배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승부욕이 너무 좀 강해요. 지독할 정도로. 그래서 트럼프의 인생을 쭉 보면 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졌다라고 하거나 실패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다 이겼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저도 이긴 거로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에서도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테고 아마 정신 승리를 통해서라도 이겼다고 빡빡 우기지 않겠느냐, 끝까지. 물론 이제 그걸 남들이 인정해 주느냐, 세계가 인정해 주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본인은 주장할 겁니다. 이겼다고. 그래서 저는 핵물질 빼오거나 하는 거에 그렇게 집착한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 승리의 이제 상징 같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엔 빨리 끝내겠다고 자신만만하던 트럼프가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을 대하는 트럼프의 심리 상태는 어때 보이나요? 원래는 트럼프가 이렇게 장기 소모전으로 빠져들면서 어려움을 겪자 전면전 내지는 전면전까지는 아니지만 지상전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주변에 상당한 규모의 병력들을 이동시키면서 지상전을 하려고 했었다. 이게 거의 뭐 기정사실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포기한 듯한 느낌을 주죠.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미국의 F-15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2명이 거기 이란 영내에 떨어졌는데 그 조종사들을 구하겠다고 구출 작전을 하다가 여러 대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헬기도 2대 정도 추락하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을 겪으면서 미국 군부나 미국의 지도층에서 지상작전이 너무 어렵다라는 걸 실감한 거죠.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뭐 조종사는 뭐 살려냈다고는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구해냈지만 피해가 너무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지상전을 감행할 때 피해가 상당히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부터 지상전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미국이. 그래서 나온 게 호르무즈의 봉쇄죠. 그거라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사실상 지금 트럼프로서는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죠. 다시 전쟁을 하자니 이번에 해도 이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니 타격은 오히려 미국이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항복하고 나오자니 자기가 죽게 생겼고 거의 뭐 트럼프는 지금 미칠 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그런 심리 상태에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이것들한테 속아서 괜히 이걸 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그냥 모양 좋게 패전이 아닌 듯 하게 이렇게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중동에서 요걸 좀 연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휴전 협상을 하되 한 방에 다 들어주고 이란의 요구를 들어주고 하면 이제 졌다고 다 그럴 테니까 그건 못 하겠고 그냥 찔끔찔끔 휴전의 부분을 들어주고 연장하고 또 부분 들어주고 뭐 이런 식의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뭐 특수작전 같은 거를 한번 해서 이란의 핵물질을 우리가 탈취했다 뭐 이런 선언을 하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냥 아무데나 가서 보온병 하나 들고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쟁 목표를 달성했고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빠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이란의 요구를 대폭 들어주고 대 미국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그 몇 가지 한두 가지를 섞어서 주고받고 해서 끝낼 수도 있겠고 어쨌든 트럼프가 종전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지금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전쟁을 더 이상 계속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죽겠죠. 이제 지는 거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지는 거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미국은 동맹국들의 여러 형태로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런 압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볼 때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위상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원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전국, 패전국의 입장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뭐 2차 세계대전 전만 해도 내노라는 강대국이었죠.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미국과 맞짱을 뜰 정도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패전국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군대도 가질 수 없는 평화헌법을 강요당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었죠. 근데 어쨌든 뭐 기사회생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의 위상은 굉장히 약하죠. 정치적 위상은. 자, 그래서 이번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급격하게 추락할 것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사실상 이란 정도의 국가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종이호랑이라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북쪽에 대한 입장도 많이 바뀌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핵보유 인정해야 된다. 비핵화 요구는 뭐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란하고 붙어보니까 이란도 못 이기겠는데 핵을 가진 북과 전쟁한다는 것은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꿈 깨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촌 전반에서 미국이 쟤네들이 힘이 세다고 하는데 그게 다 옛날 얘기고 미사일만 많이 준비하고 드론만 잘 갖춰도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 미국의 무력을 겁낼 게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퍼져나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의 이제 군사 패권은 거의 몰락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 패권이 급속하게 추락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달러 패권도 같이 무너져 나가겠죠. 특히 오일 달러, 페트로 달러 체제도 붕괴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패권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이제 탈미는 기본이고 반미 분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번 전쟁 과정에서도 트럼프가 미친 듯이 화를 낸 이유 중에 하나가 나토가 말을 안 들어서 군함 보내라니까 아무도 안 보냈거든요. 뭐 영국도 안 보냈습니다. 그 말 잘 듣던. 그리고 스페인 같은 데는 아예 영공 통과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미국 비행기들이 스페인을 경유해서 돌아서 갔죠. 자,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미국이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유럽 나라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 말을 안 듣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디커플링 같은 걸 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탈미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들도 훨씬 많아질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위상은 급격하게 추락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도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사실은 한국이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운영해 왔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옛날과 같은 관성으로 뭐 예를 들면 한미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 한미 동맹에 매달리거나 할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번에 이 전쟁이 끝나는 과정을 잘 활용해서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의 불평등성 같은 걸 다 없앨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변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의 룰라를 만나고 인도의 뭐 모디를 만나고 모디 총리를 만나고 인도네시아를 만나고 이런 나라들이 다 브릭스 회원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변화 노력인데요. 이런 노력들을 더 가열차게 해서 그동안 미국에 너무 집중돼 있었던 것을 여러 나라로 분산시켜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중심의 질서에 무조건 맹종하기보다는 이 세계 다국화의 흐름에 동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